우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그 진보 신당의 홍보대사로 있고요. 또 당원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시각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연 이게 먹혀 들어갈까 또는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뭐랄까 물적 토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지적을 아마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데 이상하게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40%가 넘게 나오고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했던 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사실 선거 때 보면은 열린우리당 정권이었죠. 레토릭만 보면 수사학만 보면은 진보정당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또 그 수사학을 보고 진보정당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곤 했는데 정작 통치를 할 때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했죠. 사실 지난 정권에 업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정권 이양에 성공했고 또 IMF의 혼란을 갖다 극복했다는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또 민주화 통일이라는 80년대 운동 이념이 어느 정도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실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의 그 정신에 걸맞게 사회의 소통 구조를 상당 부분 연성화시키고 이 사회 곳곳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자율화 또는 수평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맞짱 뜨고 평검사랑 계급장 떼고 맞짱 토론하던 그 모습이 대단히 상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공 자체가 또한 몰락의 조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현된 욕망은 더 이상 욕망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를 경우에는 더 이상 밥을 찾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라는 가치,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되자 더 이상 거기서 욕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자율적 소통 문화 역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 자체의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고요. 이번에 저도 촛불 집회 하면서 연행이 된 적이 있는데, 연행돼서 들어가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경찰한테 맞고 끌려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도 오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 버스부터 경찰서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과거와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행 기간 중에 인권 침해된 것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서약도 받고 서명도 받는다든지 상당 부분 제도화된 인권보호가 제도화된 차원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상당히 달라졌고 이런 게 그래도 민주화 정권 10년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남북 경영과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사실 통일은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염원은 현 상황 속에서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만족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대통령이 평검사 맞짱 토론을 하는 이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역할, 이것들이 전 사회에 끼친 타급 효과도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이런 욕망이 실현되는 그만큼 이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중들이 느끼게 된 것은 경제 사정이 악화됐고 삶의 안정성이 깨지고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열린우리당 의원이 낙선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참 이상하다. 왜 졌는지조차 모르겠다. 그걸 보면서 사태 파악 자체가 안 됐구나. 사태 파악 자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배가 고픈 대중한테 민주니 또는 통일이니 또 참여니 자유니 하는 말은 관념적 사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이루던 가치들은 덕분에 이게 외려 환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민주니 통일이니 참여니 자율이니 이런 거 쫓다가, 이런 가치들을 쫓다가 배가 고프게 됐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환멸은 그저 관념적 현상이 아니라 또는 보수 언론의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사이에 그 벌어진 빈부격차라는 물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의 소득 분배가 구조가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른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정책이 노회찬 의원이 말한 그겁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책인데, 이게 민주당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물적 토대를 붕괴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중산층과 서민층을 몰락을 시켰단 말이죠. 경제정책에서. 이러니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촛불집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쇠고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바탕에는 굉장히 커다란 경제적 불만들 또는 경제적 불안감들이 쇠고기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터져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제적 토대가 흔들리게 되면 이건 늘 언제라도 정치적인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노무현 정권은 또 지역색을 탈피한다고 또 호남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은 옳았다고 보는데 이게 불행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정치적인 기획 같은 것은 굉장히 관념적으로만 느껴진다는 거죠. 만약에 경제 문제가 제대로 풀렸다면 이 기획은 성공했고 상당 부분 안정적인 토대가 형성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자체를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계속 하는 게 대중들이 볼 때는 역사, 이념, 이런 식의 정치 이런 것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민심의 이반이 나타났던 거고요. 더더군다나 호남색을 벗는다라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지지층의 상당 부분을 이제 뒤로 돌리게 하면서 민주당 전체가 리더십의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둘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덕분에 이제 노무현 정권은 거의 기록적인 낮은 지지율로 집권 내내 고생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제왕적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간 형성되어 온.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건 그것 자체도 스스로 버린 분이죠.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무너졌는데 이제 권위는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층은 이반하지 그나마 전통적인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정권이 이제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혼란상이 저는 시작됐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성공이 또한 거기서 이제 비롯됩니다. 대중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한나라당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나라당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구 꼴통이었어요. 보수 이념이었죠. 그런데 정치적 보수였는데, 사실 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정치적 보수에서 벗어나가지고 상당 부분 시장적 보수로 변신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표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보면은 박근혜 대표가 상당 부분 이제 이념적 보수, 반공, 이쪽에 치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O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철저한 시장주의 이념으로 이제 무장해 있었죠. 그렇게 나름대로 한나라당이 변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정권에서는 이제 이런 변신의 시도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민주, 통일 이런 가치가 형해하다는 이런 상황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라당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였죠. 왜냐, 대중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악화된 경제적 사정의 원인을 우회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왼쪽 깜빡이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왼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우파적인 정책이고 그것도 상당히 극성스러운 편에 속하는데 계속 좌파다 이런 얘기만 들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거기에 이제 한 몫을 한 것이 선거 기간 가운데 대중동원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좌파적 레토릭,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좌파적 레토릭이라는 것이 또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또한 커다란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중에게는 열린우리당 정권이 좌파로 보이는, 열린우리당 정권이 대중의 눈에는 이제 좌파로 보이는 일종의 그 이념적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선택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 이제 경제 정책의 우경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이런 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왼쪽 깜빡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른쪽 깜빡이 켜고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전도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는 물론 또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이념 공세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이런 이제 대중의 전도된 선택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게 이 카리스마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실 열린우리당 정권 내내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자신의 이제 제왕적 카리스마를 버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권위주의를 버렸으면 그나마 민주적인 권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상당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의 말대로 대통령 씹는 것이 국민 스포츠가 될 정도였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수평화되어 있고 자율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대신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망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열린우리당 세력 내에서조차도, 집권층 내에서도 이게 뭔가 모아지지 않는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뭐냐면 차라리 뭔가 좀 이렇게 안정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의 역선택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물론 드라마를 통해서 형성된 허구적인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제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제 거에서 3당이 빠져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는 고프죠. 그 다음에 뭔가 정치에는 리더십이 없어 보이죠. 이럴 때 대중들은 민주주의를 희생시켜서라도 좋으니까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경제적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회고적인 욕망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동적인 현상이죠. 그런 한국 경제가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런 향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역할 모델이 된 게 이제 박정희였고요. 이명박 씨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고도 성장기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손쉽게 집권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역사 교과서로 수정하려는 그 뉴라이트 계열의 움직임은 그런 추세가 이제 뒤늦게 나타난 이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명박 정권의 것은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 이제 프로젝트란 말에 글자 그대로 앞으로 던진다는 뜻인데 프로젝트가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7080 콘서트 하듯이 회고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기획을 그대로 흉내낸 것인데, 경부고속도로 대신에 경부 대운하를 파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정치적인 카리스마를 위해서 소위 그 법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법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 자율적인 표현 가능성을 좀 봉쇄해 보겠다라는 이런 이제 권위주의적인 습속의 발로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리트로젝트입니다. 과거를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허구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일찍 드러나고 말았고요. 최근 바닥을 기는 대통령 지지율은 당연히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명박 정권을 지지했던 대중의 욕망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2년 전쯤인가요? 2년 전쯤에 이제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계기였냐면 이제 황우석 사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른바 노빠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박근혜 씨를 지지하던 박빠라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항상 두 빠가 이제 서로 싸우는 형국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객 생활도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빠를 비판하면 이제 박빠들이 침묵해주거나 도와주고요. 또는 박빠를 비판하면 노빠들이 침묵하거나 도와주는, 이러는데 이제 황우석 사태 때 딱 보니까 이게 노빠와 박빠가 더해서 황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논리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해도 된다. 생명이니 윤리니 뭐 연구의 윤리니 모든 걸 다 희생해도 된다라는 이런 걸 보고 놀랬던 것은 그 황우석 씨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본거지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바로 그 본거지, 그 사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격렬하게 지지했던 그 사이트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민주정권 10년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치적 상부구조에서의 약간의 변화에 불과하지 그 토대, 대중의 신체라는 것, 물적 토대에서의 변화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고 그걸 보는 순간에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사실 우경화된 정책을 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는 우경화된 정책을 폈고요. 사실은 한나라당과 지금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FTA 찬성한다라든지 비정규직 확산하는데 뭐 동의한다라든지 커다란 차이가 없고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경제 정책이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권은 결국은 자기의 지지층을 배반하면서 거스르는 그런 통치를 사실상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남은 그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을 벌어지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가지고 사실은 그 민주당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층과 중산층과 서민층의 정당이어야 한다는 그 물적 토대를 배반하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 자체를 찬성해버립니다. 대통령을 따라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개혁이기 때문에 노무현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노무현이면 다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중들 사이에 저쪽 한나라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들도 사실은 내면에서 알게 모르게 한나라당의 이념과 철학에 이념적으로 투항을 해버린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아주 민주당의 그 참혹한 참패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그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복지 정책을 도입하긴 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꽤 가치 있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유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욕망으로 무장한 대중들에게는 그런 몇 가지 알량한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 성장을 방해하는 이제 평등주의의 장애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외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그런 적나라한 신자유주의 이것이야말로 더 선명하고 더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의 신체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이 욕망에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은 늘 한나라당의 선명함에 가려 지내는 신세를 벗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슬로건의 선명함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정책의 특성을 아주 선명한 언어로 요약해내는 능력이고요. 그게 이제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당은 너희들은 뭐 하냐? 우린 이걸 합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광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을 하나 던져주면 받아요. 하지만 공을 두 개를 한꺼번에 던져주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나라당에서 벗어나려면은 경제 정책에서 정말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권이 지금 한나라당이 뭐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과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들도 직접 링크를 시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번에도 뭐 유모차 보셨죠? 유모차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그 비판 논평이 한나라당 대변인이 비판 논평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또 청와대가 어느 정도 차별화된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는 가운데 정권의 실패가 곧바로 이제 한나라당의 실패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좀 따로 노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보통은 이제 집권당이 못하면은 정부가 못하면 집권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정부는 이렇게 못하는데 집권당의 지지율은 최고를 자랑하는 이런 이제 이상한 형태, 이거 이제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뭐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계기가 발생했죠. 첫째는 이제 미국발 경제 위기입니다. 전 놀랐는데 미국식 신자유주의 종언하고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보통 이제 우리 진보 진영에서 늘 하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클릭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게 바로 조선일보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눈치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조선일보마저 눈치 빠르게 미국식 신자유주의 종언을 떠드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장을 위해서도 효율적이는커녕 외려 경제 전체를 위기로 내몰아서 그들이 말하던 의도했던 거는 반대로 외려 정부의 개입을 부르고 만다는 그런 역설에 빠진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중들의 정신 속에 또는 신체 속에 마치 유전자처럼 타고난 유전자처럼 각인된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과 욕망을 상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뭐 중산층의 붕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은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흐름 속에서도 그 정책을 그 추세를 국내에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극렬하게 좀 받아들인 편에 속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가장 극렬했던 세 나라, 즉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한 현상은 이제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공통현상이 발생했고 또 서민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의 유연화, 말이 고용의 유연화지 사실 비정규직의 확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수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사실 성장 잠재력까지 깎아먹는 이런 상황을 그동안 계속 뭐랄까요 연출해 왔는데 이걸 이제까지 진보진영이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중들한테 먹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들이 눈에 볼 때는 아주 잘 나가는 사회에서 택한 경제성장의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의 그 모델 케이스가 지금 파탄을 맞은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중들 속에 알게 모르게 주입되어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이데올로기를 그 무차별적인 시장주의 논리를 대중의 신체와 정신에 각인하는 데서는 사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범이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실패, 미국에서 벌어진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교정할 좋은 계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정권의 경제 실정이라는 거죠. 재밌게도 시장 프렌들리를 표방한 정권이지만 사실은 요즘 신문 기사에서 종종 보는 표현이 뭐냐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정권이.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거는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주의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서도 또 55개 품목 물가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보고 박정희식 관치 경제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개 사이에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권의 한계인데 만약에 시장주의를 편다라고 하면 사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지는 상당히 뭐랄까 부분적인 것 내지는 보조적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정부가 주도해서 7% 성장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약속과 그들이 또 내세우는 그 시장주의 원리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고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고 말이 계속 바뀌는 것들은 사실은 그들이 이 정권이 내세웠던 그 프로젝트 자체에 뭔가 형용 모순이라고 할까 그런 요소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면에 아직 한나라당의 부정적 평가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집권 초기라서 그럴 겁니다.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뭐 경제라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아직 이명박 정권이 이제 도입한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별로 실행이 되지 않았거나 실행될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중들 역시 아직은 경제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이르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요즘에 고유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위기의 근원 자체의 상당 부분이 이제 내부에서 생겼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온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외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 철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명박 정권의 그 정책이 결실을 맺을 즈음에는 당연히 이제 민심의 이반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열린우리당 정권이 실패했던 그 길을 더 과격하게, 더 극렬하게 가는 것이 한나라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 대중의 이반은 더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촛불 집회 때 잠깐 그 일단을 본 거죠. 그 촛불 집회가 사실 쇠고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봤을 때 쇠고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굉장히 작은 사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독하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또 대목군도 아니고 시위꾼도 아닙니다. 처음 나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2달, 3달 동안 밤을 새가면서 시위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공포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삶의 안정성이 상당 부분 깨졌습니다. 뭐 평생 고용의 약속이다라는 것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되죠.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대신에 암묵적으로 평생 고용의 약속을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보장이나 다름없었는데 그것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비정규직은 확산돼서 노동인구의 절반이 지금 비정규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을 딱 보니까 더 할 사람들 같거든요. 그나마 누리고 있었던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기, 물 이런 것까지 민영화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대중들 상당히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도래할지도 못하는 모르는 이 삶의 안정성에 대한 파괴 여기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대중들을 촛불 집회로 내몰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잠깐 집권하기도 전에 사실은 집권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도 그렇게 격렬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명박 정권에서 실시한 그 정책의 결과로서 정말 그 경제 파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생의 파탄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면은 그때 그 민심의 이반이라는 것은 사실 뭐랄까 촛불 집회 우리가 봤던 촛불 집회 이상으로 굉장히 극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명박 정권이 뭐 최장집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명박 정권은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강해졌으면 저렇게 가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죽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활기를 다 잃었는데 유일하게 활기에 찬 모습을 보이는 게 딱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검찰과 경찰이거든요. 검찰과 경찰은 굉장히 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뭐냐면 통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공안 분위기 속에서 대중들의 이제 표현이라는 것이 억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쌓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일어났던 것은 뭐냐? 우리가 이명박 씨를 뽑아준 것은 사실 정과 14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용서해주겠다는 겁니다. 경제만 살려라. 이런 것인데 경제 자체는 안 살리고 그나마 누리던 민주적 권리마저 이제 뭐랄까 빼앗긴다라는 어떤 상실감들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한때는 그 카리스마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대중들은 굉장히 뭐랄까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카리스마에 대한 열망이 잠시 후면 바로 뭡니까? 거기에 대한 환멸로 또는 피로감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빵을 위해서는 자유를 희생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희생했는데도 빵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게 되면 그나마 이제 멀쩡히 누리던 권리마저 제약하는 그 정권의 극한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웹 2.0의 시대에 이명박 씨의 이제 이른바 법치라는 것은 이미 심하게 시대착오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제 회생하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경제입니다. 재밌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건 사실 옛날에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의 공화당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구호에 의해서 당한 거죠. 이명박 씨가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였죠. 그래서 민주당이 회생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에서 이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 파탄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에서 한나라당의 이 노골적인 시장주의 노선과 뚜렷한 대립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 민주당은 대중의 뇌리 속에서는 그저 불철저한 한나라당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한다면 그 정치적 지향이 당연히 경제 정책 속에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를 경제적으로 배신하는 그런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아직 지금은 이제 야당이죠.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지금 현재의 비판자가 아니라 미래의 기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대체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구호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남아요. 한나라당까지 좀 남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가 전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내세운 게 없다라는 거죠. 한나라당의 것은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향한 기획이 아닙니다. 복고풍이거든요. 7, 80년대 복고 취향을 리바이벌한 이제 리트로스펙트죠. 프로스펙트가 아니라 퇴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던지든 뒤로 던지든 던지는 것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하자, 이렇게 하자라는 담론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담론이 있었을 때 누가 유리하냐라고 하면 이니셔티브는 뭔가를 제시하는 쪽에 이니셔티브를 늘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그걸 줬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따라가는 데 급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흔히 뭐 국계론이라는 게 있죠. 왜 국민 개새끼론. 너희들이 이명박을 찍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명박을 욕하느냐. 소위 국민 개새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정말 실현될 거라고 믿어서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욕망이라도 자극을 해야 되는데 대중의 욕망을 사로잡지도 못하고 자극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대중들은 굉장히 쿨합니다. 정치인들은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요. 정치인 10가지 얘기하자면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믿습니다. 되게 이렇게 안전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은 누구를 믿어서 찍는다라기보다도 때로는 굉장히 믿고 싶어서 찍는 거고요. 특히 열린우리당 정권 하에서는 굉장히 뭔가를 믿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명박 씨 같은 허구적, 굉장히 뭐 드라마를 통해서 얻어진 허구적 이미지가 마치 슈퍼맨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프로젝트를 내놔야 합니다. 한나라당 것과 구별되는, 한나라당 747이라는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구별되는 정말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살릴 수 있는 정교한 논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전략, 또 사회체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 부분 열린우리당 정권은 자중지단으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붕괴와 더불어서 새로운 권위를 만드는데 실패한 게 큰 문제였는데요. 네트워크 시대에 이제 과거와 같은 카리스마형 리더십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지만 네트워크에도 이른바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냥 망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이 망과 망이 많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허브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형성되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우리당 정권도 그렇고 지금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뭔가 구심력은 없고 원심력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테두리만 이렇게 실로 표시해 놓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뚜렷한 성격을 대중한테 뚜렷한 성격을 어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도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그 뭐라 할까요? 그 탄돌이라 그러죠. 탄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당선된 수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4년의 활동 동안 이름이 기억나는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신당만 해도 민주노동당이죠. 그 당시만 해도 10명밖에 안 되는 의석이지만 벌써 노회찬 씨 있고 심상정 씨 있고 이렇게 대중한테 이렇게 각인된 이미지를 가진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또 한나라당에도 그런 의원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유독 민주당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의원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유시민 의원 정도가 떠올랐는데 유시민 의원도 대중에게 알려진 건 뭐냐면 옳은 말을 하는 그 싸가지 때문에 알려졌지 뭐 특별하게 무슨 뭔가를 뭐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촛불 집회 보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촛불 집회 이후에도 조금 정권에서 계속 뭐랄까 강경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길바닥에서 경찰을 통해 시민들을 구타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를 빙자해가지고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제도권 특히 정당
에서 엄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엄호를 하나도 안 해줍니다. 촛불 집회 있을 때는 개인이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려고 했다가 지나고 나니까 뭐랄까요, 엄호도 안 하고 슬쩍 빠져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대중이 어려울 때 끝까지 같이 싸워줘야지 거기서 신뢰를 얻는데 지금 그 싸우는 모습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선이 뭐 민주당 내에도 여러 가지 노선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참 노선이 좀 다양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제가 경계하는 것은 이게 안 되니까 이쪽까지는 안 되니까 자꾸 한나라당을 따라서 보수의 길로 가자. 이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의 몰락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왜? 대중들은 그럴 바에는 한나라당을 찍지 왜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지지층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지역정당으로 회귀하는 것,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뭡니까? 뭐랄까 이미 확보된 어떤 이런 것들을 손쉽게 정치적 지지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자신을 다시 과거 틀 속에 면하는 가망없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일단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에서 한나라당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래서 민주당이야말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여주고, 민주당이 그리는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인지, 그 사회는 어떻게, 그런 경제는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그 논리,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발전의 사회상, 추구해야 할, 민주당이 실현시키려는 사회상을 대중들에게 뚜렷하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그리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을 떠나서 보수하는 것. 그건 짝퉁 한나라당의 길이고요. 또 따라하면 과거로, 또 지역 정도로 돌아가는 것들. 그것도 뭐랄까요? 민주당은 결국은 어떤 아주 좁은 우물 안에 가둬넣는 그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명 교수 수고하셨습니다.